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학력 위조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그리고 대북관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북한으로 들어왔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특급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민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탈북민의 지인은 월북 가능성을 경찰에 알렸지만 무시당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와 함께 우리 군 경계태세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새롭게 짓는 주택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고의로 국내 방역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는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석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남녀 용의자 2명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 수사 당국은 이들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동기로 최 교수를 살해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 한 번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문을 닫게 한 데 이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폐쇄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시절 고위공직자 후보 9명을 낙마시키면서 저격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 후보자가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받게 됩니다. 개인 신상과 도덕성 문제를 다루는 오전 청문회만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고 대북 정보 등 민감한 현안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오후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네, 박지원 후보자의 대북관과 또 학력 위조를 포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됐던 북한 관련 발언 등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 인사청문회에서 저격수로 불렸습니다. 박 후보자가 낙마시킨 고위공직자 후보는 9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자신이 인사검증대에 서면서 후배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주말까지 반납하고 청문 자문단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증인 한 명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며 독재 시대의 청문회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후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5년 동안 돌려받지 않은 고액 후원자로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던 78세 A씨가 지난 24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의 과거 정치적 언행에 대한 해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대선 전까지 거의 매일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박 후보자는 당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취지와 의미를 살펴달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불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법보다는 대화를 통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위기나 불안정 사태 발생 시 우리 안보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 전인 지난 토요일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코로나19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습니다. 3년 전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건데 북한의 코로나 발생을 공식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김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하얀색 인민복을 입었고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19일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고가 있은 직후인 24일 오후 중으로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구역별, 지역별로 격퇴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한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심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검진과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월남 도주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현부대의 허술한 전성경계 근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인원을 특정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단체 등에선 최근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던 24세 탈북자 김모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월북 사실 등을 인지한 셈이어서 군 경계태세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청정 지역을 주장하던 북한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 발생을 공식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귀향했다고 밝힌 탈북민은 3년 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온 김모 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지인인 한 유튜버는 경찰에 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알렸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민 24살 김모 씨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경기 김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탈북한 김 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탈북민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일 김 씨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월북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희영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새롭게 짓는 주택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이나 분양 원가 상세 공개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대책 중 하나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겁니다. 원래 계획보다 더 높이 지어서 더 많은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7만 호를 짓기로 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과천, 인천, 광명 등에 있는 신도시보다 작은 택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 물량을 1만 가구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확보한 부지의 용적률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기존 계획보다 2천 가구가 더 많은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택지도 물색 중입니다. 서울 대치동 무역전시장과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부지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 땅을 소유한 지자체나 관계기관과 막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른 수건을 짜듯이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고 물량을 늘려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장난 공급 시스템을 고치겠다.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든지 분양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검토도 없고. JTBC 성화선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어제도 주택 공급 대책을 조율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서울 시내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당초 계획보다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할지 논의하고 있는데 허용할 경우 임대주택을 더 짓는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당정청은 태릉 골프장을 비롯해 서울의 국공립 부지에 집을 짓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풀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이것만으로는 물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회의에선 서울 시내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의 남은 관건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원래보다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걸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방안이 공급 대책에 들어갈 경우 임대주택을 더 짓는 등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는 지역에만 용적률을 올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적률 문제는 실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았다면서 발표 직전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는 교통망 확충도 필수적인 만큼 일각에서 요구하듯 급격하게 늘릴 수만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건설협회 등은 용적률 외에도 35층으로 층수를 제한한 서울시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면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침묵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층과 경합지역 표심의 향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일단 지금까지의 대선 판세부터 분석해보죠. 네,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본 판세는 한마디로 바이든 우세, 트럼프 고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일 사이에 발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 10개를 종합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평균 8.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중 4개는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선거를 서너 달 앞두고 지지율 50%를 얻은 후보가 본선에서 진 적은 없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선 고무적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직접 선거가 아닌 선거인단 선출을 통한 간접 선거로 치러지잖아요. 이 때문에 경합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경합 지역의 판세 어떻습니까? 네, 승부처로 꼽히는 대표적 경합주는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6개 주입니다. 이들 6개 경합주 표심도 일단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CNN이 이 중 3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늘 발표한 조사를 보면 플로리다는 51대 46, 애리조나는 49대 45, 미시간은 52%대 40%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직까지 100일이 남았고 특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트럼프의 지지층, 이른바 샤이 트럼프의 표심을 고려한다면 승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도 여론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권자 투표에서 286만 표나 더 얻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 승리를 내줬습니다. 또 침묵하는 트럼프 지지층, 이른바 샤이 트럼프의 표심도 큰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때리기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강경 진압, 또 경제 정상화 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열성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지지자의 60%가 트럼프 재선 저지를 위해 투표하겠다고 할 정도로 반트럼프 효과에 기대는 측면이 큽니다. 따라서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선 존재감을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표심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두 사람은 다음 달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지명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네, 공화당은 다음 달 넷째 주, 민주당은 한 주 앞선 셋째 주에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각각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면서 대선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9월 하순부터 치러지는 TV 토론이 승부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67년 전 오늘이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 포고문을 발표했습니까? 네, 백악관은 정전협정 67주년인 오늘을 기념일로 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을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가장 강력한 동맹의 하나라며 한국군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계속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철통 같은 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정에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포고문과 달리 북한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지금 들으셨지만 지지율 고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런 차원에서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조치 얘긴데요. 미국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미국이 문을 닫게 했고 그러자 중국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도 본격적인 폐쇄 작업에 들어간 건데 현판도 제거가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중국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외벽에 붙은 미국 휴장이 내려졌습니다. 어제는 총영사관 현판도 제거됐습니다. 이삿짐 트럭과 승용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수천 명의 중국인이 폐쇄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역사의 현장을 남겼고 애국적인 분위기 속에 중국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我觉得国家这么强大肯定会处理好的，而且国家会给我足够的安全感。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중 관계 악화가 어느 쪽에도 좋지 않다며 우려스러운 반응도 보였습니다. 这个问题我觉得就是可能双方都有一定的问题所在，可能不能只从一方面来。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중국의 폐쇄 요구에 따라 오늘 오전까지 철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이 스파이 활동 중심지로 지목하며 폐쇄를 요구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문을 닫았고 중국도 맞대응 요구를 한 겁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차례 공관 폐쇄를 주고받은 미중 양측은 당분간 상대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대학의 한인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된 18살 남녀 용의자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들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최준성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남녀 용의자 얼굴입니다. 18살인 제이비언 에절과 게이브리엘 오스틴은 1급 살인과 무장강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메리코파 카운티로 이송돼 보안관실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무장강도 행각 중 최 교수를 살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최 교수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교회에서 살해됐다는 점을 파악해 조사해왔습니다. 평균 15명의 요원이 48일간 하루 10시간씩 최 교수의 유해를 찾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을 뒤졌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한 끝에 실종된 지 114일 만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최 교수는 4건의 미국 특허를 취득하고 많은 논문을 쓰는 등 학문적 성취를 이룬 연구자였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부담이 커졌었습니다. 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 들어온 뒤에 입국 검역 과정이나 격리 기간 중에 감염이 확인되면 입원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의 외국인들에게 먼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입원 치료비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과 의료 체계에 고의적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고 향후 외국인 입국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입국한 외국인의 확진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11명이었는데 이달 13일부터 19일 동안은 13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입원 치료비가 아닌 진단검사비는 기존처럼 내외국인 모두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이번 법 개정과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선 치료비 지원 등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 외국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우선 적용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급증해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이 크게 늘고 있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 그간 걱정이 혹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고요.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게 그간의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우려가 될 만한 사례가 하나 나온 상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드 기자, 러시아 선박에 올랐던 수리업체 직원이 확진을 받은 이후에 그 가족까지도 감염이 됐다는 거죠? 예, 부산시에 따르면 앞서 확진된 선박 수리업체 직원의 동거인이 어제 확진됐습니다. 선원 3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박 페트로 원호발 2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이 배에 올랐던 수리업체 직원 1명이 23일에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동료 8명이 잇따라 확진됐는데 이 중 1명의 동거인까지 감염된 겁니다. 러시아 선박에서 시작해 지역사회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정부가 자신의 온 것과 달리 해외 유입 방역 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확인된 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그 배에 이제 승선을 하고 오고 가면서 그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까지 저희들이 미처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대응의 미비라 할까요? 예, 앞으로는 외국 선원들이 출항하기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을 받아야만 배에 오를 수 있도록 해서 해외 유입은 물론 그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까지 막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브라질에서는 새해맞이 불꽃 축제도 내년에는 없다고요. 예, 리우데자네이루시 당국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파카바나 해변에 300만 명이 넘게 모이는 이 불꽃축제를 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원래 내년 2월 16일에 예정됐던 이 행사는 관람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불꽃놀이는 하고 이를 SNS 등에 증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브라질의 확진자는 240만 명을 넘어섰는데 브라질 50여 개 보건단체가 부실 대응을 이유로 현지 시간 26일 국제형사재판소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하반기 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다음 달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병력 동원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훈련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나섭니다.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과 행정수도 이전 후 서울의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고 세종과 충남, 충북 등에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며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권은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달 초부터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해온 SK텔레콤이 어제 서울을 끝으로 서비스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2G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요금 혜택 같은 지원이 당분간 이뤄지고 011, 017 번호를 그대로 쓰려면 현재 2통 3사 가운데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하는 LG U+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G U+도 2G 서비스를 끝내는 걸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0만여 곳에 대해서 이달 말부터 우대 수수료가 적용이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창업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서 차익을 환급해줍니다. 19만 곳이 대상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25만 원 정도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이용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20여 년 동안 함께해온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고 거래를 끊는 갑질에 대해서입니다. 기술 유용 관련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도 고발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 대상과 지원금 기준이 마련됐는데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입법 예고 기간에 포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에서 상록수역 구간과 수인선 오이도에서 인천 논현역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해 전동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복구됐는데 늦은 밤 열차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낮 울산 상진항 앞바다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어민의 도움으로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교 병원에 전시 도록을 보냈습니다. 지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림들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큰 브라질의 국민들을 위해서 한국문화원이 온라인 국악 콘서트를 엽니다. 국악그룹 고레야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실시간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104세입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받으며 할리우드 황금기 여배우로 뽑혀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과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만납니다.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을 견제할 두 사람의 연대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돼서 폐기됐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다시 발의가 됩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 또 희생자 보상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야 공동 발의는 통합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됐습니다. 전국 법원이 오늘부터 휴정을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 동안이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섭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등 주요 재판들은 휴정기가 끝나고 다시 시작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모레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기상청에서 일단 내일까지만 내놨습니다. 남해안에 최대 200mm,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원도와 충청, 제주에는 30에서 8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물결이 높게 일면서 갯바위를 넘거나 해수욕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2도, 부산 23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제주 24도로 제주도는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6년 만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 씨는 그동안 뉴욕에 대저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피 전까지 명품 초콜릿 사업도 이어왔다고 합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유혁기 씨가 소유한 뉴욕 저택입니다. 대지 면적만 4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유 씨는 2007년 이 집을 345만 달러, 우리 돈 약 41억 원에 샀습니다. 유 씨는 맨해튼 허드슨 강변 최고급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욕항과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곳인데 유 씨는 2016년 9월 이곳을 팔았습니다. 시기가 재산몰수 1심 판결 직전이라 압류를 피하기 위해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여러 저택 중 유 씨가 붙잡힌 곳이 어디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도피 직전까지 프랑스 명품 초콜릿 사업을 벌였습니다. 1800년 설립된 드보브 에 갈레라는 브랜드입니다. 유 씨가 운영하던 뉴욕 지점은 현재 폐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현재 미국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법원에
유 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법원이 송환 결정을 내려도 유 씨가 불복하면 재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송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서울 종로구 홍지문 터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나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9분쯤 홍지문 터널 홍제 방향 입구에서 SUV 차량과 화물차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60대 화물차 운전자와 SUV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다른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에 구조 장비까지 더해져서 30분에서 40분 동안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2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 1터널 부근에서 주차된 트럭 뒤를 경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경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서 운전자가 갇혀 있다가 출동한 119 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릉시 주문진 앞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여성이 해경에게 구조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49분쯤 여성 다이버가 입수한 지 1시간이 넘도록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항공기와 구조정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 40분 만에 입수 지점에서 약 6km 떨어진 해상에서 구조된 여성은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도쿄올림픽이 D-Day 1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4일 개막을 했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되면서 내년 7월 23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경기장.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 이케 리카코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도 불굴의 투병 의지를 보인 인물입니다. 그녀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둔 지난 23일 전 세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今から1年後、オリンピックやパラリンピックができる世界になっていたら、どんなに素敵だろうと思います。今は一喜一憂することも多い毎日ですが、一日でも早く平和な日常が戻ってきてほしいと心から願っています。 도쿄역 앞에 있는 올림픽 카운트다운 시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의 추가 연기나 중지는 절대 없다며 내년 여름 개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バッハ会長から 100% 同意するという答えを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遅くとも2021年の夏までに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開催するという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의 정상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23일에는 하루 981명의 환자가 발생해 1일 기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아베 총리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쿄올림픽 반대 시위도 열렸고요.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네. 여론 지금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일본 내에도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그 NHK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 한 거에 의하면은 다시 한번 연기해야 한다가 35%, 네. 또 중지해야 한다가 30%, 합치면 66%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최가 어렵고 일본 국민들 나아가서는 도쿄 도민들의 이해를 좀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중지나 연기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서 들고 있는 게 코로나에 더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들고 있습니다. 아하.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일본 정부나 도쿄도가 많은 그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도쿄도의 경우는 거의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도쿄 도민들 혹은 기업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그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올림픽을 무리해서 강행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베 총리, 축소 개최는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간소한 형태로라도 치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 취소만은 막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이 아베 총리는 지금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업적도 있고, 업적이 아니라 뭐 스캔들 때문에 정치적인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자신의 업적이 될 만한 게 올림픽이었는데 올림픽 자체도 정상적인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의 임기 중에 그런 중진을 회피하고 싶다. 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중이 적거나 이런 상태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올림픽을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에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는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32조엔 막대한 규모죠. 그런 네. 그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추산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연기하거나 취소가 될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작게는 4조엔, 많게는 8조엔이라는 그런 추산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엄청나게 또 손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또 경제적인 의미에서 이 밸런스를 좀 하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코로나가 좀 조금이라도 완화된 상태라면은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쿄가 더운 데다가 무리해서 강행할 경우는 오히려 도쿄도의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올림픽을 강행하는 게 일본의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에 하나 전격적으로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된다면 말이죠. 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라는 거는 뭐 아베 총리가 만들어낸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아마 책임을 좀 묻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그 초반에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 하는 그런 불만이 국민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그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게 정권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은 3월, 4월, 5월, 6월, 7월 점점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치적인 위기인데 다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와 달리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아베 총리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혹은 또 조기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경우에 현재 뭐 총선을 하는 것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본다면은 자민당 내에서도 현재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총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 대책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거를 무릅쓰고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하지만 선수와 관중 모두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도 참가자 전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림픽 124년 역사상 최초로 연기 결정이 났고 여전히 안개 속인 도쿄올림픽. 아베 총리의 부흥올림픽을 향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나온 인사 갑질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감사를 마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법인카드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월 인사노무처장과 사장 등 4명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팀장이사 탈락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만 해명이라도 듣고 싶다고 적습니다. 차를 앞둔 한 업체에서 보낸 선물을 감사실에 그때 회사 방침이 그랬거든요. 감사실에 신고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정황,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3달 동안의 직위해제 그리고 자택 대기였습니다. 공사 법무팀조차 부당 인사 조치일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구본환 사장은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직위해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 인사로 판정했지만 공사는 이에 불복해 사안은 중노위로 넘어갔습니다. 괴롭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직위해제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직원을 상대로 송사를 벌일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 같은 의혹에 감사를 마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구본환 사장의 의심적인 법인카드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 미탁 대응을 이유로 부사장 등은 당일 오후에 조기 퇴장했습니다. 지금 바로 국감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태풍 예방 관련 지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사장은 공항 외곽을 점검한 뒤 저녁 8시부터 영종도 사택에서 대기했다고 했지만 구 사장의 법인카드는 저녁 9시 25분쯤 사택에서 55km 떨어진 경기도 안양의 한 고깃집에서 22만 8천 원어치 사용됐습니다. 이 고깃집은 구 사장의 자택에서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공사는 이에 대해 직위 해제권은 중노위 심판 중이라 답변할 수 없으며 태풍 당시 집 근처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돈을 못 벌게 된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정부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고용보험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이 지원금을 못 받는 프리랜서들이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친 지 올해로 10년. 오모 씨는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프리랜서입니다. 오 씨는 지난 3월과 4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등교가 중단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이제 수입이 없게 된 거죠. 한 푼도 못 받았죠. 영원이죠.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고용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라든가 뭐 휴대폰값이라든가 뭐 기름값이라든가 뭐 기타 생활비에 쓰려고 했죠. 지난해 말 학교 한 군데서 고용보험에 잠시 가입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가입이 됐는지는 사실 몰랐고요. 고용보험이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한 보험인데 이럴 때는 헬스 트레이너 이모 씨도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지원금은 못 받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 아르바이트가 문제였습니다. 뭐 이제 블로그로 홍보 같은 것도 하고 12월 1월에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게 한 현행법이 독이 된 겁니다. 좀 더 돈 벌어서 열심히 좀 저축해서 뭐 그렇게 해보려 했던 의지가 일한 게 되게 후회스럽죠.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가 되면 석 달 동안 150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금 신청엔 예상한 114만 명을 훌쩍 넘긴 167만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오 씨와 이 씨처럼 짧게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당장은 받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은 뭐 인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해서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좀 아닌 거고. 당장 일자리도 수입도 없는 노동자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은행도 없고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도 안 되고 고용안정지원금도 안 되고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잖아요. JTBC 백민경입니다. 2년 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해 현금화하도록 한 겁니다. 일본은 이에 대비해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비자 발급을 더 엄격하게 하거나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로 한국인의 일본 입국은 막혀 있습니다. 당장 자국 대사를 불러들이더라도 별 소득 없이 다시 돌려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방안 모두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제재는 지난 1월 아소다로 경제부총리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한 자민당 의원도 최근 한국 기업은 금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해외 자금 대부분은 일본의 메가뱅크에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일 마스크를 쓰고 산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건데 요즘은 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마스크를 쓴 입이나 턱 주변에 피부 질환이 생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미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생긴 피부 질환입니다. 입 주변에 뾰루지들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턱 부분에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밑에가 여기가 걸리적 거리니까 가렵고 항상 그랬었던 거. 빨갛게 달아오르는 정도로 나고 항상 밤에 마스크팩 해야지 진정되고 약간 그런 정도로. 인터넷엔 마스크를 쓴 이후 각종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증상도 가려움에서 따가움, 여드름, 통증 등 다양합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스크 속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염증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구인구직 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불편함을 조사한 결과 불편한 이유 2위로 피부 트러블이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피부를 환기하고 충분히 보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통 안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주셔가지고 좀 입 주변 피부를 환기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화장을 평소보다 옅게 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피부과를 찾아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JTBC 유미입니다.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오늘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오전 청문회만 공개가 되고 오후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모양이에요. 국정원장 후보자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민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제 박지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쟁점들이 있는데 학력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부상하는 것 같아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나치게 그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잣대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65년도에 입학을 했다고 하니까 55년 전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가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얼마 직후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저는 뭐 그때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기억하기로는 거기 그때 제도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제도가 정착이 안 됐었고 물론 이 문제들 불분명한 거는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통합당이 지나치게 학력 문제 가지고만 파고드는 건 전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이제 박 전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 중에서 뭐 대북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대북관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 대북 송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역할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통합당이 보기에는 사상이 의심스럽다 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가지고는 박 전 후보가 낙마하기는 어렵다.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인사 원칙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5대 원칙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성추행하고 음주운전이 추가되면서 7개로 바뀌었는데 그 5개라는 게 부동산 투기, 뭐 세금 탈루, 병역 면제, 논문 표절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위장전이. 근데 그런 것도 의외로 제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압도적으로 여론이 부정적이지가 않으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 후보자, 국정원장 후보자로 깜짝 내정된 직후에 SNS와 전화 소통 등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다시 SNS 활동을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으니까 SNS 활동한다는 자체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SNS 활동을 중단한다고 한 것 같은데 워낙 이 몇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자신에 대한 입장을 알리려 아마 SNS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도 이제 링크도 하고 그랬던데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네, 여야가 합의로 한 명의 증인을 채택했었잖아요. 네. 네.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냈었고 5년 동안 돌려받지 않았던 한 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이틀 전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고요. 결국 오늘은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법 정치자금 문제거든요. 돈을 이제 차용을 했는데 갚지 않았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돈을 이제 꿔줬다는 사람, 돈을 이제 그걸 꿔줬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하면 좀 의혹이 해소가 될 텐데 그 증인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전 해명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박지원 후보자가 해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요즘에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반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적인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좀 아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수도를 이전한다는 문제가 단순히 지난번 때처럼 정부 청사의 일부를 이전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그러니까 수도 자체를 옮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그 일반적인 법안으로 될 문제냐. 지난 2004년도에 서울을 옮기는 것, 수도가 이전되는 게 안 된다라는 그 근거가 논거가 뭐였습니까?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등장했었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게 지금 다시 헌재에서 그런 논리가 다시 동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조선시대와 지금까지의 이 한양부터 해가지고 경성, 한양해서 지금 서울까지 왔는데 이거를 옮기는 거를 특별법으로 된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개헌 또는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개헌과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가요. 단순히 법적인 프로세스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인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국민투표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이 서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형적이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있고 무슨 편리한 기관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기득권의 상징이거든요. 서울이 이사 간다는 거는 수도가 바뀐다는 것은 기득권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자본, 문화 권력, 의료, 금융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대 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는 건데 이게 옮긴다면 이게 같이 옮기는 걸 의미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법안으로 될까? 좀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개헌 얘기를 하고 또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국회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네. 근데 그러한 개헌의 절차로서의 국민투표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이게 옮기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건 이번 정권이 되는 일도 아니에요. 몇 개를 거쳐서 될 수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게 지금 한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국가의 100년 대계의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의 논의가 하루아침에 조속으로 이루어질 건 아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이해관계가 갈리겠어요.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합니다만 충청 민심을 생각하니까 또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반대할 수도 없어요. 당장 통합당의 충청 지역 의원들은 찬성하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워낙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협치 이런 차원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다 이 여건이 부동산 문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그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적어도 혁신도시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왜 이게 수도권의 권력이 집중이 분산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성찰과 반추가 있은 상태에서 차차 논의를 모아가면서 이해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정치권의 발언들이 나온 이후 세종시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 가격보다 많게는 1억 원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던 사람들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 호수공원 앞 넓은 초원. 정부가 국회의사당 군원을 짓는다며 마련해놓은 땅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해 쓸모없는 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를 통째로 옮기자는 발언이 이어지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이런 이제 그 헌법상의 규정을 두면은 이제 다 올 수가 있죠.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세종시 집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 가격보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더 올랐습니다. 7월 10일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이렇게 호가는 급등하고 상당히 전국 여기저기서 여러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려고 내놓은 집들을 다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계약금까지 보냈지만 계약을 깨거나 시간을 끄는 일도 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죠. 나와 있긴 한데 이제 뭐 계약금을 붙인다거나 하려고 하면 이제 계좌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예 거래를 할 수 없게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JTBC 정영재입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을 위해서 자리가 하나 마련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응원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라서 앞으로에 대한 응원이 더 절실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수백 장의 엽서가 계단 난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앞서 싸워온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한 히어로즈 나잇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제 가족이라면 쉽사리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쉽게 응원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대단하신 것 같고 그 용기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더 힘드실 텐데 끝까지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시상식에는 생업을 뒤로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로 향했던 의료진 100명이 모였습니다. 의사들도 처음엔 긴장했다고 말합니다. 첫날에는 저도 많이 긴장해서 방호복을 입고 벗을 때 막 손을 달달달 떨었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를 제가 집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대중교통도 이용을 못하고. 특히 전국 각지에서 대구로 향했던 의사들. 대구의 안정은 의료진 덕분입니다. 전국에서 2,500분 이상의 의료인들께서 대구로 오셔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응원도 또 지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의료진들이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감기 환자하고 코로나 환자하고 섞여가지고 정말 우리 의료진도 너무나 힘들어질 것 같고 환자들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허리케인이 강타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코로나 전파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해나는 현지 시간 25일 텍사스주에 상륙했습니다. 상륙 당시에 시속 145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1등급 허리케인이었습니다. 32개 카운티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고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만 43,700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침수도 됐습니다.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지만 그래도 계속 많은 비를 뿌릴 걸로 예보된 상태인데요. 주 정부는 사람들이 허리케인을 피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 확진자는 최근 급증해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기, 또 거리 두기, 연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들이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예, 먼저 에콰도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소년이 자전거에 태운 자기 강아지에게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에 올라타 집으로 향합니다. 이 소년의 모습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중남미권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귀여운 영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시티의 한 식당입니다. 곳곳에 커다란 곰인형들이 놓여 있습니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인형들을 피해서 떨어져 앉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가게의 주인이 거리 두기를 위해서 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공에 이어 확진자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멕시코의 확진자는 38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 최대 200mm,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충청, 제주에는 30에서 8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학력 위조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그리고 대북관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북한으로 들어왔다며 최대 비상체제로 들어간다는 북한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민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탈북민의 지인은 월북 가능성을 경찰에 알렸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 경계태세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새롭게 짓는 주택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치료비 등을 지원해온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검역 과정이나 격리 기간 중에 감염이 확인되면 본인이 입원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건데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게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